7-25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형성소송이라고 본다. 청구 이의 소송은 형성소송이라고 본다. 형성소송. 여기서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러분이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서 차단효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가 여기서 다시 자세하게 나와. 자, 취소권 해제권 차단된다라고 했을 때 돼. 민사소송법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뒷박으로 이런 주장 펼치면 변론정결시 시적 범위에서 차단돼. 그치? 민사소송법 간다고. 이거 비슷한 것 중에 상계권 차단돼 안 돼? 그때 상계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상계한다고. 그때 건물 매수 청구권은 뭐야? 건물을 철거하고 이 토지를 인도하라 등의 소송에서 이 건물 철거라는 것에서 피고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런 거 민사소송법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걸 뒤늦게 이쪽이 승소 판결을 갖고 왔을 때 이제서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 민사소송법에 가서 봐봐. 다 나오는 이야기야. 요거 가능하다. 요건 가능하다. 그냥 지금 자세한 설명 없이 결론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취소권 해제권은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행사하는 것에서 가능 여부에서 왜 동그라미 쳤는지 모르겠는데 X다. 안 된다. 상계권은 할 수 있다. 건물 매수 청구는 할 수 있다. 여기는 학설 판례의 대립은 있지만 실무가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법에서도 한정 승인을 했는 것을 이제 와서 나 한정 승인했다. 즉 뭐냐? 채무자에 대한 상속인이 자칫 돌아가신 사망자의 상속인이 독박 쓰게 생겼는데 한정 승인을 해버린다. 그러면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떠맡는 이런 한정 승인을 했다 했을 때 이런 것을 한정 승인 했음을 밝혀서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되는데 변론 종결 시까지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나 한정 승인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이 그 정도에서만 지는 것으로 되느냐. 1억 원 다 줘야 되느냐 부분서 채무와 상속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집행법 지금 책 보면 7-31에 한정 승인을 만약 했으면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박스 보면 갚아라 이렇게 나올 판이었는데 한정 승인을 했으면 그렇게 되지. 한정 승인이라는 것의 효과가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서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해서 1억 원이면 1억 원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다 떠맡은 상태에서 뒤늦게 한정 승인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민사법 기판력서 시적범위서 이거 되느냐. 된다. 또 이것도 자세한 설명 빼놓고 결론만 얘기하면 그럼 완전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서 유사하게 나오는 상속 포기의 경우는 뒤늦게 원래 상속 포기 했음을 밝혔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건데 판결문은 1억 원 갚으라고 나왔는데 나 상속 포기했어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료가 있냐 없냐에서 이건 차단료가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은 없어서 지금 한정 승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속 포기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시적범위에서 하는 거. 그게 여기 자세히 나오는 거야. 집행법에서. 쭉쭉쭉. 그래서 봐. 한정 승인은 결론적인 얘기만 하면 청구 이의 사유에 있어서 가능한 상황, 시적 범위에서. 근데 상속 포기는 어떻게 되느냐. 부분서 어디에 그게 있냐면 7-31은 청구 이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7-31 두 번째 패러그래프. 민사소송법에서 그대로 있는 얘기야. 그쪽에서 하던 얘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근데 여기서 이제 그까지는 이제 소송법 연관되는데 뭐가 있냐면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이거야, 이거. 변론 종결 시점 이후 확정 판결은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것도 청구 이의 사유를 할 수 있다. 이게 가까나 나와. 자,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듯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의 상황은 차단되지 않는다. 차단되지 않는다에서 이제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 이의 사유가 된다 했는데 심지어 집행권의 판결이 아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요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부터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기판력이 없어서 그 어떠한 일정한 집행 권한은 판결과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시에 차단료 등이 작동을 해서 청구 이의 사유는 여기는 안 되고 이쪽 시점은 된다. 이건데 이쪽 시점도 청구 이의 사유가 돼. 왜? 그 집행 권한은 기판력이 없어서. 그럼 우리가 집행 권한 중에 기판력이 없는 게 뭐야? 제일 대표적인 게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 증서. 그지? 그렇잖아. 이 경우는 요 시점뿐만 아니라 요 시점 갖고도 태클 걸 수가 있어. 태클 걸 수가 있어. 응? 변경가 있어. 그거는 이제 공증은 여러분이 좀 특수하니까 그렇긴 한데 자주 접하는 것 중에 우리가 요 시점 기판력이 없으니까 뭐야? 독촉 절차를 통한 요거는 집행증서는 조금 여러분 공증 때문에 생동감 있게 작동 안 하고 교과서적으로도 뭐 좀 별개의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요거 이행 권고 결정이나 독촉 절차를 이용한 지급 명령은 어떻게 연결돼? 기판력이 있어 없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은 해주지만 기판력이 있다 없다. 지금 내 흐름을 잘 봐봐. 여기 뭐 기판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약간의 논란이 100%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 다 기판력이 없다고 그래. 기판력이 없다는 건 뭐야? 차단 없이 따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청구 이의 사유가 요 시점 것까지도 따지고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청구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조문에 가서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 7-36 지금 교재 봐봐. 변론이 종결된 뒤에 하나여 할 수 있다가 원칙이야. 청구 이의 사유가. 그지? 근데 변론 종결 전 사유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등등에 대한 설명이 쭉 되는데 어디에 가서 보면 7-42 일단 봐봐. 7-42 지급명령이라든지 이행권고 결정이라든지 좀 아까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 요 세 가지 좀 아까 여기서 내가 얘기한 요 세 가지 등은 7-42 설명을 보면 이 사유의 발생 시기에 관해서 제한이 없으므로 즉 기판력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뭐 이런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소송법 또는 여러분이 절차법 하면서 기판력이 없다. 기판력이 없으니까 요 시점까지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기판력이 있으면 요 시점은 물고 늘어질 수 없잖아. 차단료 때문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는 기판력의 차단료가 작동하지 않는 시점이지만 요 시점은 기판력 차단료 작동하는 시점인데 기판력이 없으니까
이의 사유 주장에 있어서 시기적인 제한이 없이 이의 사유가 된다. 이해하겠어?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그게 포인트야. 쭉쭉쭉. 다시 좀 봅시다. 7-38, 39 보면 취소권, 해제권 차단된다. 백지 보충권도 문제가 되고 상계권도 문제가 되고 건물매수 청구권도 문제가 되잖아. 소송법에서 여기 써 있네. 그런 거지. 그래서 쭉 가고 그래서 이해하는 데서 되고, 실제 이 소송은 집행법에 나오는 소송이지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하고 비슷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뭐야?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나 갚을 채무 없다라고 내는 거와 비슷해. 청구이의 소송도 청구이의소도 원래의 채무자가 원고가 돼서 원래의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다는 내용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와 이렇게 대칭해서 같은 식의 반격이야. 그래서 소송인데 민사소송에 생각한다면 채무부존재, 순수 민사소송에서 순수 중에도 좀 이행소송은 아니고 확인소송과 청구이의소송은 채권자의 이행소송에 대해서 맞대응으로서 그걸 부정하는 류의 소송이야. 잘 생각해 보면 채무부존재 소송이 이행소송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청구이의소송은 판결로 갚아야 되는 것을 아니다라고 저지시키려는 그 청구권을 부정하는 그런 소송이야. 같은 카테고리. 그래서 하여튼 손대 원고는 원래의 채무자고 피고는 원래의 채권자가 돼서 어디 법원에 내냐? 이거는 1심 판결법원. 그 확정된 판결의 경우라면 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 라는 거지. 7-47에 가서 보면. 그 다음에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내지만 주장 증명 책임의 채권의 발생 주장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어. 그 되게 중요해. 민사소송법에서 7-48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냐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거 자주 물어보는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누가 내느냐? 채무자가 내잖아. 그래서 채권자를 상대로 내잖아. 그러면 봐봐. 이 사람이 왜 내? 너한테 돈 줄 거 없는데 왜 자꾸 돈 달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보통은 채권자가 돈 달라고 내야 되는 이행소송이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는 특이하게 채무자가 내가 갚을 의무 없다라는 식으로 내는 특이한 거야. 너 작년에 전원합의체 중에 뭐가 하나 있었어? 이 사람이 이런 소송을 내는 거에 소의 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거가 전원합의체 하나 민사법에 나왔어. 있다라고 한 거야.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돈에 뭐 이렇게 다툼의 내용이 채권 채무의 다툼의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 채무자가 거꾸로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뭐야? 채권 채무의 다툼이 있으면 너 왜 안 갚냐? 너 돈 손해배상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채권자가 낼 판인데 이게 특이하게 채무자가 부존재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느냐 보면서 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민사소송법 공부하다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오니까 반소로 이행소송을 냈을 때 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이 또 소멸되느냐 보면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종래의 또 계속 판례의 입장이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한 사람은 민사소송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사례형으로도 나오고 선택형으로도 나오는 그런 문제. 근데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처럼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즉 원래 판결로 치면 피고가 채무자가 원고를 상대로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건데 둘 다 뭐냐면 이렇게 내더라도 채권에
보통은 원고가 뭔가 나 억울해하고서 주장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을 내면 채권자가 여기서는 원고가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 증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채무자는 툭 소송을 던져놓으면 채권자 측이 피고 측이 채권의 발생 등을 주장 증명해야 돼. 채무자가 나 왜 갚아야 되는데 라는 취지로 소송을 탁 던져놓으면 청구 이성으로 친다면 내가 너한테 왜 집행당해야 되는데 라고 툭 던져놓으면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일반 교과서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써. 제소를 직접 요때 쟤는 소재기를 원래는 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채권자가 소송 냈을 때 권리 발생 등을 주장 증명하는 효과를 채무자가 먼저 나 갚을 거 없다라고 채권자의 제소를 강제하는 기능. 어차피 채권자가 소송을 내서 지가 권리 발생 등을 주장 증명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소송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그렇지만 그래도 채무자가 치고 들어갔어도 채권자가 주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마찬가지로 주장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청구 이의 소송도 여기 원고 피고라고 써 있는데 청구 이의 소송으로 치면 이 원래의 피고가 이제 원고가 된 거고 원래의 원고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채권의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7-48에 그게 키워드야. 채권 청구권의 발생 원인 사실의 주장 증명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그게 키워드야.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갖고 요 명제를 자꾸 확인해. 지금 청구 이의 소송도 이 같은 맥락이야. 이해되겠지? 요 부분. 요거가 키워드야, 하나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돼.